우리 살다 보면은 요놈 봐라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나 경력 대비 누군가가 뛰어난 이해도나 일처리를 보일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릴 때는 처음 들어보는 수업 내용을 이해를 잘하면 요놈 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분명히 신입인데 처음 알려준 일을 일머리 있게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면은 요놈 봐라 이런 말을 하죠. 보통 이런 경우들을 보고 우리는 재능이 있다, 될성부를 떡잎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방금 느끼셨겠지만 이런 말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해도입니다. 어떤 것을 이해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와, 저놈 장난 아닌데? 잘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곤 하죠.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 보기에는 요놈 봐라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부자 될 깜냥이 있는가, 부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아직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책을 통해 경험한 부자들의 말을 빌려서 부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테스트 첫 번째, 시간은 가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은 가짜다. 저게 무슨 말일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런 걸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것은요, 인간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이란 건 단지 사회적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초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 1초의 정의를 아십니까? 1초는 세슘 133 원자의 에너지 바닥 상태에 두 초미세 준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이랍니다. 뭐야 이게? 자, 그런데 엄청 디테일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그 세슘 원자 어쩌고 정의한 1초가 우주의 법칙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디 법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관찰을 하고 천문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년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기간, 하루를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이거를 24분하고 60분으로 또 나누고 그 와중에 또 60초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게 그 정도 되더라 라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이 실제 천문학적 시간이랑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윤초라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몇 년에 한 번씩 6월, 12월 마지막 날에 1초가 추가가 됩니다. 모르셨죠? 야, 근데 무슨 물리시간이냐, 자기개발 콘텐츠에서 뭐 하는 거냐.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시간이란 건 이만한 기간, 1초, 1분, 1시간, 1주, 1개월 이것을 우리가 1주라고 부르자, 1초라고 부르자라고 정의하는 사회적 약속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자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인간이 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낸 시간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라고요?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요일 개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 물리적으로 보면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똑같아요. 그냥 시간으로 따지면 세슘 원자가 몇 번 진동한 뭐 이런 기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일을 의미 있게 챙기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이니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모든 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1월 1일도 한 번이고 1월 2일도 한 번이고 2월 28일도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생일뿐이냐, 손 없는 날, 기념일, 뭐 크리스마스 온갖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절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세슘 원자가 진동하고 있는 시간일 뿐인데, 그런데 야, 기념일, 절기 그런 거 챙길 수도 있지. 너는 생일도 안 챙기냐? 그리고 그게 부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사회적 약속인 시간에 우리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부자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켄 피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투자의 배신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30일이나 31일처럼 임의로 묶은 기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투자를 할 때 이 사회적 약속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월 초에는 주가가 어떻고 월 말에는 어떻고 몇 월에는 주가가 오르고 몇 월에는 떨어지고 장기 이평선이 뭐 어쩌고 정배열됐고 역배열됐고 어쩌고 저쩌고 기영이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몇 월이 비수기고 성수기고 뭐 이런 온갖 시간에 관련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투자의 본질입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특정 개월에 주가가 오른다는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1월에 오른다는 말이 특히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를 뭐라고 대냐? 연말에 배당락이 되니까, 배당 마감일이 되니까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거다. 그리고 기업이 상여금이 보통 연초에 지급을 하니까 근로자들이 연초에 돈 생겼을 때 목돈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연기금이 1월에 몰아산다. 그래서 1월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시간에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과연 그럴까? 삼성증권 포트폴리오 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30년 동안 1월 평균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높은 적이 얼마나 있었냐? 30년 중에 13번 있었답니다. 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뭐가 나와야 맞아요? 1월이 수익률이 안 좋더라가 오히려 합리적인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특정 달의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사실상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다른 달 대비 1월이 수익률이 좋았던 적이 이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월 자체, 1월만 놓고 보자. 다른 달 비교 빼고 1월에만 주가가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되냐? 60%였다고 합니다. 오! 야, 그러면 1월에 오르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원래 주가는 장기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때가 더 많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60%라는 말은 사실상 반반이라는 겁니다. 즉, 특정 시간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미신에 가깝다는 거죠. 아파트는 몇 월이 비수기고 성수기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파트가 폭등할 때 개월을 따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온 나라가 오르니까 다 오르고요. 심지어 폭등장 막판에 추석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추석이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다. 2차 폭등이 올 거다. 귀신같이 그때 이후로 폭락했습니다. 폭락하고 폭등할 때 월을 따지면서 폭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던데? 아파트에 비수기 성수기 있던데? 그거 나타나는 조건이 보통 왜 나타나냐면요. 학군지여서 대학에 맞는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 아파트들은 일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군지라는 것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데 그때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지 사람들이 붙어요. 그때 너무 비싸면 아무리 학군지고 입학이고 나발이고 이사 못 가요. 돈이 없는데. 즉 특정 개월이 되어서 특정 시간이 되어서 시장이 살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시장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투자에 있어서 부자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은 가짜다. 시간은 사회적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본질을 봐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에 있어서 진짜 본질은 뭐냐? 수많은 투자 대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 수요와 공급,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월 초건 말이건 연 초건 말이건 상관없이 손 없는 날이건 뭐 어쩌고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또 본질은 뭐가 있냐?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입니다. 가치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요 비수기고 뭐고 상관없이 오릅니다.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아무리 성수기여도 가격은 떨어집니다. 부자들은 사람들이 임의로 설정해 놓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본질, 수요와 공급,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 시간은 가짜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본질에 기초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투자의 거장들이 임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두 번째 문장, 바로 진짜 상품은 사업 그 자체다. 좀 전에 투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사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고민하는 게 있어요. 너 사업 뭐해? 하면 저 뭐 팝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할 때는 보통 상품을 말해요. 어떤 물건 팝니다. 저 이거 마우스 파는 사람 일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를 말하냐?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 배달업을 해요. 저 마케팅업을 해요.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업가들은 뭐라고 말하냐? 진짜 상품, 우리가 판매하는 궁극의 상품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재화가 아니고 사업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철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서 진짜 상품은 사업 그 자체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어떻게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나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었습니까? 아니요. 동네 수제버거집 가면요, 맥도날드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왜 맥도날드가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까? 적당한 가격에 전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집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스타벅스가 가장 잘 되고 세계를 점령했죠? 균일하거든요. 어딜 가든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 스타벅스가 주는 감성도 있지만 저기 가면 손해는 안 본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요, 햄버거와 커피라는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 사업 시스템을 팔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고 하잖아요. 프랜차이즈들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조리하는 방식,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분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매뉴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매장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점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며, 물류 담당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알바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는 그 매장 전체 시스템을 파는 것이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고요. 야, 그거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프랜차이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같은 업종에 두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아니면은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 역전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A는 대표의 개인기로 돌아가는 회사예요. 돈 잘 벌어. 근데 대표가 완전 사기캐라 능력치가 압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버는데 대표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회사 B는 어때요? 여기는 대표가 재능이 없어. 아니면 오히려 대표가 더 똑똑해서 어떻게 하면 내 능력치를 저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을까를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표가 죽어도 굴러가요. 다시 말해서 복사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매력적이겠어요? B가 매력적입니다. 왜? A 샀다가 대표가 죽으면 어떡해? 갑자기 대표가 일 안 한다고 들어 누우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진짜 상품은 사업 그 자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이 사업이 과연 복사 가능한가? 복제 가능한가입니다. 복제가 불가능하면은 그것은 사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냐? 자영업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도 자영업자예요. 아직 복제가 안 됐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PER. 이 회사가 버는 이익 대비 몇 배의 가치로 팔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PER이 10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100억을 벌고 있는 회사면은 1000억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왜?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영업의 PER은 몇이에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1년으로 따지는 건데 사장님이 멈추는 순간 1년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끝이잖아요. 자영업자의 PER은 0입니다. 사실상 0. 그런데 이게 복제 가능해지는 순간 어때요? 10배, 20배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요. 버는 돈의 액수가 똑같다고 치더라도 이 PER이라는 개념이 사업 자체가 가장 좋은 상품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상품 서비스를 팔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남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10억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면 그냥 10억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사를 통째로 판매할 때는 복제가 되네? 그러면은 100억, 200억, 300억을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찐 부자들은요,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 전체를 팔아요. 프랜차이즈화해서 그 시스템 전체를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PER이라는 부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다면 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 바로 난 모른다. 난 모른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부자가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도를 통달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고 현자 마냥 지식과 지혜가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안목과 통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모르는 게 없어서 미래를 봐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리스크를 많이 져야 한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가 높은 건 맞는데 부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리스크를 감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리스크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길은 내가 볼 때 잘 될 수 있어. 가다가 위험이 있어도 아이 몰라 그냥 맞지 뭐 하면서, 마치 뭐랑 똑같냐면 러시안 룰렛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부자들이 말하는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건 그 러시안 룰렛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혹시 어쩔 수 없는 일이 터지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나는 준비를 할 것이다. 대출은 쓰지 않아서 긴급한 경우에 대출을 끌어당겨서 막을 수 있도록, 회사에 유보금을 많이 쌓아놔서 혹시나 경제 위기가 닥쳐도 몇 년은 월급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사업하면 다 망한다, 투자하면 망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해서예요. 혹은 리스크가 있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에이 나는 괜찮겠지, 에이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하고 준비해놓지 않으면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업과 투자는 위험한 것이 돼요. 그런데 혹시나 터질지 모를 만약의 일, 혹시 터질지 모를 만약의 사태, 만약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터져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터질 일은 언제든 터지게 되어 있다. 내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중에 무조건 문제는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라 감당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사업가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회사에 항상 현금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어느 정도 쌓아놓냐? 당장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환불 같은 거 다 해주고, 그러더라도 6개월 정도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을 쌓아놓으려고 해요. 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 돈 가지면은 뭐 빌딩을 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해놔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대충 들어서 아는데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연 100억이 지금 넘네 만에 이러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터질지 몰라라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일이 터질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내가 통달하고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수백 수천억대 부자도 그럴진데, 미래를 예상하지 못할진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재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해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 리스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뭐예요? 나는 다 알아, 이건 문제 없어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다 준비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불변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만의 사건이란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해에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약 1%라는 의미다. 이는 낮은 확률로 느껴진다. 하지만 수백 가지의 개별적인 100년 만의 사건들이 있다면 특정 한 해에 그중 하나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꽤 높다. 미래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 그런 일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나는 모르니까 사건이 터질 걸 대비하겠다, 이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자 될 자질이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3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가짜다. 시간이란 건 인간이 만든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길이 1일, 일주일, 한 달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본질을 봐야 한다. 본질이 뭐다? 수요와 공급, 가격과 가치의 괴리다. 두 번째, 진짜 상품은 사업 그 자체다. 정말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은 어떤 물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균질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사업 시스템, 매장을 판매한다. 또한 그렇게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회사를 매각할 때도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 난 모른다. 미래는 절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위험과 리스크를 넘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방금 그 3가지 문장 했을 때 나는 이해 못했는데 그럼 나는 부자 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꼭 우리가 천재처럼 한 방에 모든 걸 이해해야만 공부를 잘하나요? 아닙니다. 이해가 조금 느리더라도 배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북토크 채널을 통해서 부자 공부를 저와 함께 해나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